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서울 휘발유 평균값이 리터당 2,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류 소비자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최고 가격제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매점 매석을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삐 풀린 국제유가 얼마나 더 오를지 소비자 가격 통제는 가능한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국제유가가 단박에 100달러를 넘어서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뛰었는지 교수님 지금 국제유가 뭐 120달러 위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전 중에는 119달러까지 갔었고요. 119달러. 지금 약간 떨어져서 110달러 위쪽에서 네. 형성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좀 상승 압박이 있었는데 오늘 크게 뛴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이 사실 이란을 침공했으나 그 이후에 대책이 그다지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구간 한 9km에 불과합니다. 예. 그 9km에 불과한 구간에서 유조선이 지금 한 척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물량의 20%가 호르무즈 안쪽에 잠겨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장기화되면 뭐 15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4주에서 6주 정도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지금 산유국들이 꼭 이란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산유국들. 네, 일단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유조선들이 이제 갇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주변 산유국들이 네. 원유를 생산하면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조선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네. 예, 일단 스톱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사실 오펙이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원국들의 요구로 증산도 했고 네. 유가가 너무 낮았거든요.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불만이 많았어요. 네. 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유가를 올리려는 그런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란이 주변국의 그 원유 생산 시설에 예. 미사일도 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어떤 그 산유국들은 이제 아무래도 해협이 막히는 동안은 네. 이제 원유 생산을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변국들의 원유 우리가 그쪽 지역에 감산을 하게 되거나 또는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늘리거나 하는데 좀 시차가 네. 많이 걸립니까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 저장 시설이 파괴된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예. 유정 자체가 이제 닫히게 되면 예. 그 밑에서 이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게 돼서 예. 유정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스전은 카타르 안에 지금 저희가 카타르가 우리 물량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예. 카타르는 force majeure, 그러니까 불가항력 공급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전쟁 때문에 공급을 못하겠다. 그리고 시설이 파괴됐고요. 예. 근데 가스라는 것은 이제 지하에 묻혀 있는데 이 가스전은 막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스는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복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면 가스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예. 최근에 이제 담수화 시설을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동의 전쟁의 화약고가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태이고 예. 확전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가중될 경우에 더 문제가 되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무인 드론만 조금 날리고 있어도 예. 사실 보험사나 또는 이런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선적을 운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인들은 휘발유값 오르는 게 이제 석유류인데 문제의 가스는 상승폭이 지금 더 큰 거네요. 지금 그렇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석유 못지않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 발전에서 석유는 안 쓰거든요. 화력이라면 석탄하고 가스인데 아, 지금 가스 값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이제 뭐 가스로 운행하는 차도 있지만 발전이 문제가 되는데 발전. 네. 다행인 건 예. 가스 가격은 우리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못 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정부하고. 예.
근데 대신 이제 가스공사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적자가 막 누적이 되고 예. 우리 우크라이나전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상당히 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가스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원유가 더 문제인 거죠. 원유가 아무래도 이게 물론 이제 호르무즈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비중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네. 뭐 다른 데서 수입도 하지만 예. 이게 물동량이 스톱이 될까봐 뭐 항공이든 해운이든 육류든 스톱이 안 되더라도 이게 물류 비용이 높아지면 물류 비용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게 예. 재화나 서비스 쪽에 예. 물가를 바로 올려버립니다. 아. 이게 거의 시차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급등한 예. 사례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 그러는데 지난 주말 보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는 운송한 게 좀 보였다 그러던데 그거는 뭐 한두 척이죠. 네. 거긴 닫혀 있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소수의 배라고 생각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견제. 중국이 결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었고 네. 값싸게 공급받고 있었던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을 주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이 전쟁의 하나의 큰 대의 명분일 텐데요. 예. 지금 보면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는 네.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란의 혁명수비대, 강경파로 알려진 혁명수비대가 지금 저항을 하겠다. 뭐 6개월 이상 격렬한 전투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뭐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뭐 우리도 큰 문제지만 미국 당장 문제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유가를 자기 나라 국가, 미국 내에서 유가를 안정시킬?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급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올해 11월 중간 선거인데 네. 이렇게 물가가 불안해지면 상당히 자기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온 게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제선에 대해서 뭐 200억 달러 최대 재보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재보험.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험 들었다고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 파는 거 그런 걸 좀 허용을 해주고 한때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 관세를 매긴다고 막 위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통해서 많이 막아냈잖아요. 예. 그거를 생산량을 늘리려면 그게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할 때 지금 그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 막 납치해가고 그랬는데 예. 지금 거기서 무슨 이제 원유 생산을 또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 보면 다급했고 이런 내용을 보면 국제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황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을 토대로 예상을 해본다면 국제유가의 향후 어떤 뭐 시나리오랄까 아니면 전망 어떻게 조금 예상되는 어떤 있습니까 길이? 뭐 과거에 저희가 올랐던 경험이 2번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30불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120불 정도까지 치솟은 적이 있고요. 예. 그런 두 가지 경험으로 보면 저희의 캡이 한 130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130. 하지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물량 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다시 개선하는 사업까지 모두 진행이 되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 유가 상승분은 130불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도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초구 포인트가 많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있겠고요. 지금 묶였고요. 저희는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 물량 같은 것도 중국은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몰래 돌아다니는 물량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섀도우 플리트라고 러시아 물량들이 이렇게 국적선이 어딘지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그림자 선단 같은 것도 있어서 네.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걸 많이 사들였던 부분이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지금 당장 서울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00원으로 넘어섰어요. 곧 2,000원을 좀 위협하는데 지금 호르무즈협이 중단돼 있잖아요. 국제유가 오른 유가가 국내에 오지 않았는데 어떤 구조이길래 이렇게 급박하게 휘발유값이 뛰는 거죠? 일단은 이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기름은 사실 정유사들 예. 이제 주유소에 공급하는데 2월달 우리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66달러였거든요. 66.1달러. 예. 1월달이 66.8달러였어요. 오히려 2월달은 더 떨어졌죠. 예. 지금 우리가 자동차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기름을 넣으면 그 원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그 운송 기간이 걸리는 걸 봐서는 네. 2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 가격을 올릴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주유소가 그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아닌 다음에야 예. 개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지만 자영업자들이죠. 그렇죠. 주유소. 네.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전쟁 났다고 이렇게 많이 올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즉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의 단가가 네. 많이 점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주유소 사업자들,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린 거고 그래서 네. 정유업체가 좀 너무 빨리 기름값을 올린 게 아닌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분위기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갈 추세가 이제 대부분 생각했으니까 네. 그걸 생각해서 기름값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정유업체들이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가가 우리 주유소에서 우리가 주유를 하기 전까지는 정유회사들이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주유소들이 그 마진을 붙일 텐데 정유사들이 가격을 정하는 구조도 뭐 단순히 그냥 유가가 올랐다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의 분명한 정교한 시스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담합을 하는 건지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지 이 가격이 당연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국내에 도입되는 국제 가격에 오른 것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상승 요인이 갑자기 뭐 비축해놓은 것도 있을 텐데 갑자기 올렸다.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때는 보통 시차의 반영이 한 이틀 정도 되고 이틀. 내릴 때는 한 7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현상들은 문헌에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오를 때는 보통 빨리, 내릴 때.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올라가고 내릴 때는 페더, 깃털처럼 내려온다 천천히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공급 원가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세금이 한 50% 정도 정액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휘발유의 교외 가격이 환. 절반이 세금이군요. 네, 교외환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교통, 에너지, 환경 세금이 정액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예. 거기에 곱해서 비례적으로 붙는 부가가치세라든가 다른 환경세가 또 있습니다. 네. 교육세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더하기 이제 마진이 붙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저희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이후로 해오던 이 유류세 인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네. 소비자 물가 인상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생계형 사업자들 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비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겨울이 그래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 요건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내가 가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유의 인상이 결국 가스의 이 유가 연동에 영향을 주는 건 한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국내 전력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기요금에 전기요금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뒤, 4개월 뒤면 여름 피크에 딱 걸립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려워하게 되네요. 전기요금까지도 저는 걱정해야 되는 걱정해야 상황이라고 되죠. 생각합니다. 4개월 정도 후에 그렇기 반영이 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여천단지에 나프타 공장이 있는 NCC들이 이제 폴스 머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료비 인상도 있겠지만 원료 부분, 석화에 대한 원료 부분 인상들이 물가 인상을 또 자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부분만 볼 게 다방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가 인상의 요건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예. 국가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유소에서 일단 우리가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데 뭐 주유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정부가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게 이제 알뜰 주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정부가 하는 셈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다른 주유소처럼 급격하게 올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알뜰 주유소는 가격이 그 주변의 다른 주유소보다 가격이 낮은데 조금 나던데. 일부 지역, 일부 알뜰 주유소가 오히려 더 빨리 올렸던.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계약서상에 예. 이게 계약 해지의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라고 정부가 사실 기름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정 구조를 좀 깨고자 예.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도입한 정책인데 이게 역으로 예,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알뜰 주유소가 그런 게 그렇다는 아니고 건 아니고요. 일부 알뜰 주유소가 오히려 가격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큰 폭으로 올렸던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지만 대통령도 그런 지적을 했네요. 정유소든지 주유소든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상승에 담합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담합은 중대한 국민 범죄다. 이 현실적으로 담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담합이라는 경제적 현상은 항상 가능한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담합이 실질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국내 유가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고 상한제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할당도 할 수 있겠고요. 할당. 만약에 정말로 급해지면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금 인하와 마진 구조까지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결국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가격으로 어느 정도 통제는 돼야 됩니다.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지만 수요가 반응하고 그 수요의 감소가 결국 수입 전체의 총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의 가격으로 대한 소비 통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핀포인트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주원 본부장님께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야 수요가 줄어든다는데 가격 인상의 부담을 이제 전 국민들이 지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 가격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 석유류 최고 가격. 이 최고 가격이 이 휘발유에서 뭐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근데 유류 가격은 1997년 이전만 해도 예.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마음대로 못 정하고 정부가 지정했었는데 예. 97년 이후로 이제 자율화가 돼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인데 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예. 석유류 최고 가격제는. 예.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최고 가격을 너무 낮게 지정해 버리면 예. 정유사가 공급을 안 하고 주유소는 다 문을 닫아 버립니다. 모든 차량이 다 스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어느 정도 뭐 균형 이윤 정도 조금 마진 남게 이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배분이 되는 겁니다. 배분할 때 과연 주유소하고 정유사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할까? 네. 정말 공평하게 배분할까? 아닐 거죠. 예. 그 안에 온갖 비리가 다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딱 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최후의 방법이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가가 이런 상황에서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를 가만 놔둘 수는 없는데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류세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유류세.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뭐 적절히 섞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무튼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고 예. 분명한 건 지금 유가가 국내 유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치해뒀다간 이게 즉각적으로 네.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거는 고물가, 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예. 압력 크게 높이는 네.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류세가 낮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하폭을 조금씩 줄여왔잖아요. 국제유가가 좀 오르지 않으니까 조금 줄여왔는데 그렇다면 혹시 최고 가격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유류세 인하폭을 조금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예. 저희가 한 150불을 상정해 보면 예. 물가 인상률이 한 2.9% 이상, 3% 이상 오를 것이고 그 부분이 결국 경제 성장률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석유를 수입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를 일본에도 팔고 호주에도 팝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석화 제품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도 수출을 합니다. 이런 원가 인상이 결국 수출가 인상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국내 원가 인상을 통해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 감소가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비축유가 한 208일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네. 비축유를 방출해서 정말로 급하게 되면 네. 저희는 그걸 방출해서라도 208일을 버틸 수 있다라는 비축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208일 안에는 저희 석유 제품 사용량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도 재고를 잘 파악해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댓글도 그걸 바로 얘기했네요. 지금 이제 아까 최고 가격제를 얘기하니까 만약에 최고 가격제가 국제 유가보다 낮으면 이건 국제 유가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도 생각하면서 최고 가격제를 만약에 시행하려면 정교하게 좀 그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업체와 네. 그러니까 정유사들. 정유업계와 그다음에 시장 그 주유소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 그리고 우리 이제 관련된 산업부 예. 관련자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소비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공급자가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좀 더 이제 말씀하신 비축유 부분까지 해서 정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게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가장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를 낮게 되면 모든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뭔가 이 조금 특히 취약계층 요즘에 보니까요 휘발유보다 경유 인상폭이 더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우는 이제 화물차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아까 핀포인트 지원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왜 경유만 더 오를까? 네. 사실 등유는 더 올랐습니다. 등유는 거의 뭐 100% 이상 하루에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등유가 왜 올랐는지를 보시면 네. 유럽의 항공유가 등유로 대부분 이제 만듭니다. 항공유, 비행유가 그게 이제 호르무즈에서 넘어가는 물량이 대부분 유럽으로 갔었는데 그게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정제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동권에 많이 몰리고 있고 중국 쪽에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정유나 석화업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유를 생산하는 정제시설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등유를 생산하는 정제시설, 항공유를 생산하는 정제시설들이 그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지역적으로 어떤 제품에 이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휘발유와 관련된 것, 경유와 관련된 것, 등유 또는 항공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각 품목별 대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농촌에서 되겠습니다. 등유 많이 쓰죠. 이제 저소득층께서 등유를 많이 쓰십니다. 농촌이나 저소득층. 이런 데서 많이 예. 쓰시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등유가. 그래서 그 국제 가격이 또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생계형 사업자들, 특히 이제 디젤로 하루 종일 운전을 네.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휘발유보다 경유가 인상폭이 또 등유도 말씀을 해주신 경유 인상폭이 큰 거 보니까 경유 같은 경우는 뭐 휘발유는 자동차 운전을 일반 서민들이 안 하면 되지만 경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화물차를 몰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조금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다급하게 드네요. 이제 뭐 화물 사업자분들이 스톱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운송비용에 넘길 거거든요. 운송 비용에. 운송비가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화물 사업자들이 손해보고 화물을 운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경유 가격이,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됩니다. 좀 골치 네. 아프긴 하지만 네, 뭐 바글바글 하겠죠. 이제 승용차 다 놔두고 가니까. 다만 이제 경유는 우리나라의 네. 어떻게 보면은 동맥이거든요. 그게 스톱이 되고 만약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상당히 한국 경제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뭐 2%도 유가가 이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안 했을 텐데 물가가 아까 잠깐 했을 때 배럴당 한 $60 선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렇다면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이런 게 전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네, 완벽하게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과정,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예측치를 만들 때도 유가를 60불 정도, 맥시멈 해도 90불 정도에 잡아놓은 게 상황인데 예. 지금 110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갈지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예.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 에너지 자원 안보. 안보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원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혹시 이런 전망치를 시나리오별로 좀 예상해 본 게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 나갔는데 네. 유가가 이제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 이럴 때 경제 성장률 0.3이 빠지고 0.3%포인트.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 정도 올라가거든요. 퍼센트 포인트. 그러니까 예. 경제 성장률 100일 때 0.3이니까요. 100달러 지금 이게 좀 오래긴 가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에 경제 전망 내놓으면서 올해 2.0인데 그거는 미국 이란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거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네. 분명히 아마 다음번 수정 전망 때는 그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